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제안하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줄까 노심초사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요즘에 친윤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네. 누가 친윤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아니 한덕수 후보가 그 친윤이 지지해가지고 뭐 한덕수 후보가 옹립되려고 한다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을 때도 그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그러면 그 탄핵 정국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도 뭐 현역 의원은 아니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깊은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두부 자르듯이 누구는 친윤이고 누구는 친윤이 아닌데 친윤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그 친윤이 뭐 그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액션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토론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협공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같이 만났을 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당 대표까지 하셨고 그런 보수의 이념과 우파의 이념과 철학 면에서는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또 덕담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거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거기서 우리 단일화 하자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다. 예, 근데 당권이다 뭐 어쩐다 아니 당권을 준다 그래서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고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건데 그러네. 예. 그거를 당권을 준다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어떤 그 당원들이라는 존재가 마치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뭐 우로 3클릭, 좌로 3클릭, 우클릭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명문할 수도 없잖아요. 당권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그럴 명문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그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그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후보 교체해서 그거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일단은 그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지금 구설이 생기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 정도 시그널이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이미 나갔기 때문에 선대위나 캠프에서 뭐 직을 맡고 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이제 그 당권을 이준석에 준다, 단일화 대가로 이준석에 준다, 이준석 후보에 준다 이 발언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동훈 대변인가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그때도 잠깐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기자 출신.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쾌감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사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은 친윤 쿠데타 세력, 친윤 구태 정치, 친윤 구태 정치라고 하면서 3번이나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니 일단은 그 아까 친윤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많은 역사에 어떠한 계파 정치가 있었죠. 뭐 동교동계, 서교동계도 있었고 또 뭐 친문계라고 하는 것도 친노계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전신에 최근으로 올라가면 뭐 친이 친박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삼김 시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원영섭 변호사님하고 제가 처음 한 지가 2017년인데 그때 법률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이전부터 저희는 각자 이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20년씩 됐어요. 그래서 당의 이런 계파 역사를 아는데 그 친윤이라고 속칭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쯤 전에 입당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형성된 결사체인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각자 다 다른 계파가 있는 분들이 급격하게 모였다가 지금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오래된 뭐 15년 묵은 결사체 이런 게 아니라 한 2, 3년 사이 있었던 결사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친윤 구태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완전 예전에 있던 무슨 다른 계파 구태 정치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친윤 구태 정치의 대표 주자를 굳이 꼽자면 그게 한동훈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친윤 구태 정치라는 말을 SNS에 3번씩이나 쓰면서 이들이 이재명이랑 안 싸우고 나랑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지금 이재명이랑 싸우고 있는데 본인만 아직도 경선 중이에요. 한동훈 후보자는. 나경원, 유상범,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과 제대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 저는 계속 싸우겠다. 네, 저는 뭐 한동훈 후보자가 이재명하고 제대로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글인데
아직도 본인 혼자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자를 가서 일단 만나고 자 각자 돌아다니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네임들을 가진 분들은 각자 돌아다녔던 선거 역사가 있는데 각자 돌아다니기 전에는 출발선에서 시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만세를 한번 하고 김문수 후보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각자가 돌아다녀야지. 저거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저 방식이 이준석 그 후보자가 당대표 전후로 했던 방식이거든요. 당원 가입합시다라는 것과 네. 당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팬덤층을 형성하는 건데 이준석 따라하기를 하면서 뭐 그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긋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했다. 국힘이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 예고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아니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문제 없어요? 예, 당권이란 게 줄 수가 없는 거고 네. 투표로 그거를 뭐 그 선출되는 그런 자리를 누굴 주겠다 아니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직이라는 거 임명하는 자리 뭐 그런 걸 준다 그러면 그게 성립할 수는 있어요. 후보 매수제나 이런 게. 근데 전혀 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주위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그 구설에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른 내용, 그러니까 후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본인이 이준석 후보의 측근이라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 퍼지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스피커의 일정 부분을 또 다른 그런 궁중서사 이합집산 요거에 또 할애가 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측근이라면 캠프라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 제가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 대표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 환상 없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약간 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했던 시절이 2021년입니다. 네. 그게 지방선거를 한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대선을 한 6개월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당권을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해본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당권이라는 게 어떠한 시기를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떠한 형식으로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이 뭐 단일화가 돼서 정말 새롭게 프레시하게 가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이동훈 그 개혁신당 공보당장께서 페이스북에 이러한 뭐 연락이 왔다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원영석 변호사님이 이러한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게 이준석 그 후보자께서 사실 이런 일로 구설수에 그동안 종종 올랐거든요. 누구한테 연락이 온 거를 공개하던가 뭐 녹취록을 까던가. 근데 한동안은 안 했어요.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이 누구한테 연락이 왔다. 뭐 근데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 이런 게 SNS에 올라가는 순간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눈덩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호간에 주의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후보자 매수죄로 고발한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 파출소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온갖 패널들 다 고발하고 온갖 유튜브 다 고발하고 언론사 고발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그 법률자문위원들 보수 정당의 법률자문위원들은 브레이크를 많이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당 사무처나 국회의원님들이 강변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드리고 정말로 고발할 것만 뽑아서 고발을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재명을 변호했다가 공천을 받은 일이 많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변호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변호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무릇 변호사라면 법률적인 요건이 되는 것만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고발을 아예 안 할 거면 각 당의 대변인이나 선대위들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준석 후보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만약 그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전개나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스스로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 입장에서 이미 그 당을 2번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2번을 탈당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탈당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원들이 이렇게 좀 그 당이 좀 억울하게 너한테 했으니까 네,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두 번 탈당을 했을 때 그게 물론 그 사과도 한다 그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하는 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합당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러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당이 막상 들어오면 또 적대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굉장히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예. 고생한 사람들 같이 자기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우호적인 관계 네. 그 정도 그 판을 깔아준다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생각할 건데 이거는 그냥 무슨 자리를 약속하고 이런 개념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개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또는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주요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또는 자신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그 무리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직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좀 신사협정 같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암묵적인 그런 묵계가 있을 수 있느냐. 저라면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후보자를 만약에 꼬셔오려면 예. 자리나 돈으로 꼬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뭘로, 좀 예. 힌트를 드리자면 정책으로 꼬셔와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도덕책 같은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자를 꼬셔오려면 같이 국민의힘을 나갔던 개혁신당 10만 명의 당원을 다 같이 꼬셔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이거 다 들어주겠다. 개혁신당이 지금 그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야, 저런 부분이야, 뭐 사회적 개혁은 이거야, 젠더 갈등 이렇게 해결할 거야, 혹은 안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걸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정책을 우리가 다 수용할게. 네. 사실 큰 결을 보자면 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를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멋있게 꼬시려면 단일화를 멋있게 하려면 자리, 뭐 돈, 무슨 보전 이런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임기 1년차 혹은 2년차에 끝내자. 그걸로 상호 협정을 맺자. 네. 그리고 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뭐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든 시작을 하자. 이래야지 이준석 후보도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당권을 준다고 넘어가면 지지자분들이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호 협정을 해가지고 이준석이나 이준석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꼬셔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제가 뭐 지금거래에서 보고 밥도 먹고만 했지만 네. 제가 보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가고 칼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녹이기 위해서는 그 내면의 따뜻함 이런 정책적으로 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책으로 꼬셔야 된다. 준자랄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준자랄은 이렇게 정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어제 한 얘기 중에서 나는 국민의힘 대표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 환상 없다. 그러면 당권이니 뭐니 환상 없다. 그러면은 단일화 옵션에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니냐. 옛날에 DJP 연합 같이 뭐 대선 만약에 승리하면은 총리 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내각 지분 몇 개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그 네거티브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네거티브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로 네거티브 당할 게 많아요. 네거티브 당할 게 많은데도 네거티브를 우리가 별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후보가 좀 그거를 그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 후보의 뜻이 그런 것보다는 뭐 정책, 이념, 철학, 서사, 업적 이런 걸로 좀 메인을 삼고 싶어하는 후보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강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거티브가. 근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뭐 이런 자리 주고 저런 자리 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자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뭐 어떤 그 솔루션이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후보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그것이 그런 식의 솔루션이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그 단일화 협상으로 문제가 풀어나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저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후보 본인은 이제 본인 입으로는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선거가 많이 어느 정도 그렇죠. 남아 있고 예. 본인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철수 의원은 또 어저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하러 간다는 건 이거는 단일화 얘기하러 간다는 건 동네방네 신문에 보도가 다 됐는데 다 공지가 됐던 거였는데 이 바쁜 와중에 안철수를 이유 없이 만나겠느냐. 그 부분의 판단을 좀 해보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안 만나죠. 네. 안철수 의원을 당연히 안 만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를 뭐 가진 이유를 명분을 다 대서 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철수 후보를 같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뭐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은 명시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것도 여의도 문법상 맞아요. 한다고 할 때까지 안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 안 한다라는 말은 한다로 바꿀 수 있지만 한다라는 말은 안 한다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저 일주일 후에 단일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 다 빠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런 이준석 후보의 그런 입장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뭐 이런 단일화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결국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한 발 더 진전된 그런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론회 있는데 내일 토론회는 좀 어떤 거 위주로 좀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내일 토론회도 이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뭐 군가사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언제나 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 청년 문제, 젠더 문제 그리고 뭐 그 항상 이제 있는 거는 사회면에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법조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황당할 정도로 그런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흔들기 위한 거대 야당의 어떤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법관회의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어떤 공격 또는 이제 지적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로 여쭤보냐면은 그 법관 회의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법관 회의가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 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열기로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좀 안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 뭐 대법원이 의심을 불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관측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대법원 비판은 오히려 보도자료에서 감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다루는 것으로 다시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판사들이 실제로 회람한 실제 안건 오문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대법원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법관 회의를 주도하는 세력이 그 어떻게 보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지 그 회장도 그렇잖아요. 그다음 의장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좌파 진영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다라는 건데 정치적으로 그럼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 것이냐. 근데 저는 참 이게 이 사안을 보면서 황당한 게 원래 민주당 측에서 대법원 판결을 빨리 선고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초반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그 고등법원에서 일어났던 그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 측에서 빨리 그 판결을 선고해달라 대법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빨리 선고했어요. 다만 이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빨리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선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선고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실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례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이거를 법관들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법부도 더 이상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떤 그 멀쩡한 정신을 가진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가
그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는 맞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거는 선출된 권력과 비선출된 권력 사이에 권력 분립과 견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네. 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선출된 권력이 존재하고 그거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에서 수상이 있고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이 이제 왕이 없는 나라는 연방 대법원이라는 사법부가 비선출된 권력으로서 그런 어떤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권위체의 역할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사법부가 있는데 네. 그 사법부가 이렇게 선출된 권력에 휘둘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화를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빨리 판결해달라고 해서 빨리 판결할게 그게 중요한 거냐.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갔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왜 그때 가서는 법관회의 없었고 이제는 법관회의를 대선 직전에 하느냐 그리고 왜 그 내용을 숨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관 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조만간에 따로 한번 방송을 특별 편집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논하는 말이 좀 꼬이네요.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국가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 법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요 조만간에 한번 특별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변호사님께 한두 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사실 원래부터 빅텐트 얘기가 좀 나왔어요. 빅텐트가 예전역에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반명 빅텐트 등등 근데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함께 개헌연대를 잠정 합의하는 등 움직임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데 빅텐트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상당 부분의 빅텐트는 다 실현될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내부 이제 그 일종의 원티마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낙연 그 전 대표와의 관계, 세미래의 관계 그 정도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많이 논의를 나눴으니까 그 두 개가 좀 잘 이렇게 빅텐트화 되기를 원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분이 후보와 유승민 그 의원과는 또 경북고 선후배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경북고 선후배로서의 그런 소통이나 신뢰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너무 늦지 않게 좀 원활하게 잘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접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뭐 두 분 사이에 그래도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선후배로서 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과거부터 이런 그 호남으로 서진하는 전략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이 이제 동교동계 인사들과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할 거냐 이게 항상 대선마다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부분을 주목을 보수당에서 못 하시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MB 때는 워낙 이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항상 또 그런 호남 쪽의 전략적인 확장 그런 그 대통령 선거에 항상 일어났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일어나야지 또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보수우파 지지자분들께도 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텐트는 좀 넓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 이름 또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김상욱 의원 그다음에 허은하 전 의원 뭐 김용남 전 의원 등등 많은 사람들 지금 포섭하고 있잖아요. 뭐
김대남 전 행정관 이 사람도 이렇게 뭐 포섭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안 간다고 또 다시 또 입장 바꿨더라고. 뭐 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영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라는 거는 공통점이 조금만 있어도 넓혀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가지고 진영을 넓히고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오늘 주요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비슷한 이슈를 다루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또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하루하루 다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 관련 내용도 다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최신화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러면은 오늘 내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이런 말씀밖에 저희가 여쭤볼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합 집산은 이번 주에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 네, 이번 주에 끝나야지. 그래야지 그래도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히려 더 서산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그 이합 집산 문제가 빅텐트도 빅텐트고 뭐 단일화도 단일화고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새로 조금 산뜻한 거 또는 이제 획기적인 게 들어가려 그래도 그게 이슈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런 많은 것들 뭐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지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후보와 정책과 그리고 미래와 서사와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10일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거운동이 일어나면 국민들께서 벌써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나간 서사나 업적이나 이런 걸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론조사도 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올 게 더 많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 올라갈 수 있는 천정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